예, 이번 시간에는 종업원 선발을 위한 심리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종업원 선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방법들 중에서 심리 검사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 심리 검사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는 별도로 한 파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검사와 문항집이다라고 해서 인벤토리 항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요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는 말 그대로 테스트, 심리 검사는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차별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심리 검사법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학기 동안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발과 관련된 심리 검사만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는 뭐냐?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 하위에 이제 문항집이라는 게 있죠. 인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들을 쭉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질문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고 해석되기는 하지만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들은 뭐가 맞고 틀리고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자기 체크 하는 것은 이 문항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와 문항집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변인이다. 이 결과를 어떤 사람 부분을 이제 을 가졌던 영국의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레이라는 그런 있죠. 그래서 그 사촌인가 그래요. 넬턴이랑 있는 사람들의 측정을 그래서 사람을 측정하려고 하는 체계적 방법의 최초의 고안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인 검사를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측정할 필요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려고 이제 측정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리고 분명히 뭔가 개인차가 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검사의 가장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능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지능검사를 개발한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바로 비네라는 사람입니다. 비네. 정신지체 아동들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그 정신지체를 알아내기 위한 지능검사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 항목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정신지체 아동이다라고 판별을 하려고, 그렇지 않은 아동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능검사를 개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심리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네의 심리검사가, 그 지능검사가. 그 비네 검사가 사실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비네 검사를 다시 좀 확장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서는 털만이라는 학자가 지능지수 IQ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사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지능검사는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비네 검사라는 걸 개발해서 지능검사로 활용을 했지만,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검사들은 주로 지능 측정에 관심을 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적성이나 능력, 흥미, 성격, 이런 어떤 개인적인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죠. 적성, 능력, 흥미, 성격. 그리고 이제 성격 검사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심리 검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메모리 조금 또 문제가 하고 연동이 되는 바람에 제가 앞에서 이 몇 개의 이전 그 강의 자료들을 지웠더니 그게 이제 원드라이브하고 연동돼서 삭제 메시지가 나왔네요. 그 심리검사의 형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지금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검사들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 검사라는 것과 역량 검사라는 걸로 반복과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스피드 테스트죠. 속도 검사는 말 그대로.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많은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서 못 풀지 못하는 문제들은 없는데, 시간을 제한을 해놔서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를 내서 제한 시간 내에 몇 개나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푼 개수로 사실은 점수가 산출돼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문제를 푸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역량 검사다. 이건 이제 파워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 제한은 없는 대신에 그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문제를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점은 문제를 정확하게 맞춤 문항수로 점수를 가지고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심리학과에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개인 검사라는 건 한 번에 한 명씩 실시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학생 상담센터 같은 데 가면 이런 개인 검사를 신청을 하고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주 실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 선발의 경우에 소수니까 그만큼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실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집단 검사라는 건 이제 신입사원들 채용할 때 많은 수의 대상자들을 가지고 실시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검사에서는 실시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지시사항만을 전달하고 절대 검사에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 검사 같은 경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 특히 산업 장면에서의 검사는 대부분 다 집단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오프라인 우리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특히 제가 교양 수업할 때는 우리 학생 상담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우리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집단 검사를 요청해서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 상담센터에서 그 검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단체로 검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몇 주 뒤에 검사 결과를 다 개개인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집단 검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라는 게 있어요. 지필 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페이퍼 앤 펜슬 테스트다. 종이와 연필을 통해서 테스트한다. 산업 및 교육 장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죠.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검사 받을 때 활용되는 종이와 필기 도구만을 사용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검사다라는 건 퍼포먼스 테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사물이나 장비의 일부분을 조작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작 능력에 관한 개인의 측정치가 바로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를 사용해서 전부 다 우리는 다 모든 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가 일반인들한테까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타자기를 통해서 문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분에 몇 타 치느냐 하는 그런 타자 능력 검사, 뭐 손재주 검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행 검사의 한 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기, 옛날에는 이 타자기로 이렇게 타자 학원에 가서 예전에는 상고 다니는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도 그런 타자를 배우지만 또 학원에 와서 막 집중적으로 타자 연습을 해서 취업하는데 그 타자 검정에서 뭐 1분에 몇 타 하는 그런 자격증까지도 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거의 타자를 많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거의 타자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컴퓨터로 우리가 다 지금 컴퓨터 자판을 치는 거죠.
이 심리검사에서의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한 측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사항들이잖아요. 우리가 심리검사를 받는다는 게. 그죠? 모든 내용이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은 심리학의 모든 분야가 다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검사를 담당하는 사람, 다루는 사람들은 이 심리검사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심리학회는 심리검사 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국내에도 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 실시에 대한 지침과 검사 사용자의 자격을 철저하게 규정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검사라는 것은 특히 우리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을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임상심리사 2급, 1급 이런 식으로 석사 이상의 그런 학력을 갖추고 몇 시간 이상의 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만이 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체형검사를 실시를 하잖아요. 이 체형검사는 그래서 그 기업의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 이 검사업체를 다 영역 체결을 해서 그 회사가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외부 전문 회사들한테 이 신입사원 채용검사를 아예 전체적으로 맡기는, 그리고 전체 신입사원 채용 모든 프로세스를 면접까지 다 맡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공기업들도 다 그런 전문 그 채용 대행 업체들이 다 그것을 다 검사도 포함해서 면접까지도 다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용 검사를 실시하려면 그 자격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산업체의 경우는 좀 덜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다. 꼭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산업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 채용과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 지침에서 아까는 이제 검사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었고요. 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리검사가 개인이 바라는 것 이상의 정보를 노출할 때 사생활 침해가 일어난다. 성격 검사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정보지만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이 아닌, 특히 일반인들보다 좀 상당히 뭐가 낮다라든가 아니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생 상담센터에 가서 성격 검사를 받고 나면 철저하게 자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한테 절대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검사를 사용해야겠죠.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 없는 정보를 알기 위해 검사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모든 기업에서 사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인 정보들은 노출이 되도록이면 안 되게끔, 그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검사 결과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개인의 검사 결과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채용 담당자 외에는, 그리고 인사 담당 임원 외에는 그런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를 회사 내에 누가 보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는 노티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윤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에 관한 정보의 출처인데요. 특히 이제 정신 측정 연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 측정.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멘탈 메저먼트 이어북이다. 정신 측정 연감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서적을 발간한 거죠. 출판된 검사들에 관해 개강과 비평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심리학에서의 참고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검사에 관련된 측정 연감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척도, 심리 척도 핸드북이라는 건 있어요. 심리 척도 핸드북.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척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척도를 어떤 연구에 활용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척도 핸드북이라는 것이 한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발표한 척도들은 다 거기에 쫙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 검사에 대해서 검사 분야의 전문가가 비판적으로 논평하고, 또 그 검사에 대해서 총망라된 참고문헌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출판사, 검사의 버전에 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그 심리검사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객관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가 만들어진 것들을 쫙 모아놓은 거죠. 그 검사의 종류 중에서 특히 이제 지능검사라는 걸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지능검사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검사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느 시기가 됐건에 아마 검사를 다 받아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지능검사를. 그래서 이 지능검사를 보통 우리가 일반 정신능력 검사다라고도 합니다. 지능이나 인지능력은 아마도 모든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구성 개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심리학에서 이 지능과 관련된 연구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지능검사가 오래전에 그 비뇌 검사부터 출발해 가지고 미국에 넘어와서 스탠포드 비뇌 검사로 발전이 됐고, 그 이후에 웩슬러라는 학자가 또 성인용 지능검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웩슬러 지능검사가 우리 국내에서 한글판으로 번안돼서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웩슬러의 지능검사가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IQ라는 개념이 이제 아까 털만이라는 학자가 바로 IQ의 개념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인텔리전스 쿼션트다라고 얘기해서 이 IQ를 우리 흔히 지능지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멘탈 에이지, 정신 연령을 연대기적 연령으로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를 나눠서 100을 곱한 값이 바로 IQ로 산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더 이상 이 개념으로는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편차 IQ다 그래서 데비에이션 IQ, 평균이 100이고 평균 편차가 115인 그걸 기준으로 놓고 100에서 90 정도면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 점수가 그 사이에 위치하면. 그리고 120 이상이면 우수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범위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뭐 TV에서도 IQ가 150인 넘는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IQ가 11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수 직전에 그 정상치보단 조금 높고 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꽤 높은 IQ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정상치보다 약간 높은 정도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IQ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본격적인 지능검사다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가 바로 이 웩슬러라는 학자가 만든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지능검사예요. 그래서 이 웩슬러의 지능검사가 193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점점 발전이 돼서 웩슬러 성인지능검사라는 게 1995년도에 만들어진 검사예요. 이 검사가 지금껏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스다라고 해서 웩슬러 성인지능 척도 지능검사라고 하는 거죠. 이 검사가 꽤 광범위하게 많은 영역의 지능을 재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의 소검사, 언어 소검사가 있고요. 5개의 동작성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언어 소검사는 다들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검사들은 기본 지식과 관련된 거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휘와 관련된 거 어휘력 테스트, 산수, 이해, 공통성, 숫자 외우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성 검사 토막짜기, 바꿔쓰기, 차례 맞추기, 빠진 거 찾는 거, 모양 맞추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영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림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능검사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 관계를 통해서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통계 분석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 통계 분석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지능의 성질을 추론한 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인 분석이 지능의 심리학적 차원을 밝히는데 활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어만이라는 학자가 요인 분석을 지능검사 영역에 적용한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피어만이라는 학자가 General Intelligence, G, 제너럴이 G의 앞자를 따서
일반 지능이다라고 하는 것과 스페시픽, 특수 영역에서의 지능이라는 걸로 구성하는 것을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다양한 지능 검사에서 보이는 각각의 수행 간에 매우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요소들 간에 지능이라는 걸 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다 높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적 수행 기조에 일반 지능 요인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걸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또는 G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스피어만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영역이라고 하는 S라고 부르는 특수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도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만의 어떤 상관이 그 요인 분석을 지능의 영역에 이제 활용하면서 이 요인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심리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척도, 심리 척도를 구성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영역을 측정하게 되면 요인 분석을 통해서 그 측정된 영역들의 요소들을 구분하고 그 요소들 간의 상관도 다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심리학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원 가서 이제 논문 쓸 때 이러한 요인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능 검사에 좀 다른 그 주장을 하는 학자가 스턴버그라는 학자입니다. 스턴버그는 바로 상황 판단 검사를 또 개발한 학자로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능을 가지고 3원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능에는 3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용 능력, 그 다음에 분석 능력, 사실은 또 창의 능력까지 이렇게 3가지의 능력이 사실은 이 지능에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실용 능력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현실 세계에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맥락적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사회에 대한 실용적인 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있고요. 특히 새 맥락에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맥락적 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실용 능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적합한 환경을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 능력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적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 문제 대 일상적 문제라는 두 극단의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의 요소들을 분석하는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최근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창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걸 성분적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에서 생각하고 발명하며 설계하는 능력이 바로 창의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 위한 지식 습득 요소, 문제 해결 능력을 실행하기 위한 수행 요소, 그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상위 인지 요소다라고 그 구성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분적 지능이다 라는 것으로 창의 능력까지 이렇게 3가지의 능력이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의 능력으로 지능을 얘기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스턴버그가 얘기한 지능의 3원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기존의 지능, 일반 지능, 이제 특수지능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지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능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웩슬러 성인 검사, 성인 지능 검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검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은 대부분 접할 경험은 거의 없어요. 접해 본 적도 없고 저도 여기서 접해 본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오티스 자기시행형 검사, 뭐 가장 자주 쓰이는 선발 검사 중에 하나인데 직무의 다양한 그 지원자들의 선별 작업에 유용하지만 낮은 지능 수준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안 쓰는 거죠. 원더릭 인사검사, 오티스 검사를 간략화한 것으로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다양한 직무, 사무직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다. 그 다음에 또 웨스만의 인사분류 검사라는 게 있대요. 언어와 수에 관한 점수가 별도로 제공되어지고 지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적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기계적 원리와 공간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검사가 미네소타 직무 사무직 검사, 수의 비교와 이름의 비교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일을 할 때 개인의 정확도를 알기 위한 검사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거의 개정판이라는 게 이제 미네소타 필기형 검사라는 게 있는데 역시 이것도 공간의 관계와 지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고 도안과 설계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베네트 기계이해 검사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감각 및 운동 능력 검사, 이거는 이제 특수 분야가 되겠죠. 감각 능력 검사는 특히 시각적 예민성, 색채 지각, 색채 시각, 청각적 예민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쓰겠죠. 특히 셀렌 시력표다라고 해서 20피트 거리를 기준으로 철자를 못 읽을 때까지 각 열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안경점에 가거나 안과에 가서 그 시력 검사할 때 쓰는 시력표라고 보시면 되죠. 청력 측정기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는 건강검진 받을 때 아마 대부분 다 이 청력, 그죠? 이 헤드폰 같은 걸 끼워놓고 왼쪽 오른쪽 각각 소리를 들려주고 조그만 소리까지 내는 거죠. 다양한 그 주파수의 소리를 내서 그거를 내가 감지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감각 운동 능력 검사로서 뭐 섬세 또는 전체적인 운동 능력, 조정 능력을 평가할 때 쓰는 것으로 뭐 근육 운동의 협응, 손가락의 기민함, 눈과 손의 협응, 그런 고도의 기술을 측정하는 그런 경우에 활용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맥쿼리 기계가 능력 검사라는 게 있대요. 필기 형태로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고 7가지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퍼듀의 팩보드 검사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관 작업에 사용하는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손가락이나 손, 팔의 움직임과 손가락의 예민성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코노의 손재주 검사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검사라는 것도 있죠. 흥미도 검사. 이 흥미도 검사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진로를 결정할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 개인의 흥미,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검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체의 인사선발보다는 직업지도, 진로지도, 직업 상담에 더 중요한 비중을 둔다. 진로지도 할 때는 이런 검사가 활용돼야겠죠. 보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행동과 사건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응답자들은 좋아하는 대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스트롱 캠벨의 인터레스트 인벤토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심 이제 항목들이라고 보면 되죠. 직업, 학교 과목, 행동, 오락 여러 가지로 구성된 300가지 이상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 그러면 상담센터에 가서 아마 이 흥미도 검사도 한번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 문항들로 6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되더라. 현실성, 관찰 능력, 예술성, 사회성, 도전성, 보수성. 그래서 어떤 직업을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지, 또 학교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 뭐 영어는 되게 흥미있고 재밌어 하는데 수학은 재미없고, 그죠? 뭐 화학은 좋아하는데 또 생물은 재미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 행동, 뭐 오락, 여러 가지 노는 것들도 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쿠더 아큐페이셔널 인터레스트 인벤토리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흥미, 욕구, 가치 등을 측정해서 3개 문항 중 하나만 선택하게끔 구성되어 있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성격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이 성격 검사라는 게 아마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종합 인성 검사 또는 종합 무슨 성격 검사, 뭐 능력 검사라는 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격 검사가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셔야 된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받아보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습관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관련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검사의 점수들이 직무에서 과연 성공적인 수행들을 할 것인가, 성과를 낼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게 지금 현재 많은 국가와 많은 기관과 많은 기업들에서 이 성격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라는 것은 성공적인 종업원들은 특정한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격 구조를 나타내는 척도들이 새로운 종업원들을 선발하는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검사를 만들어서 그 검사 문항에서 어떠한 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뽑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뜨리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 검사는 예언 타당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자기보고식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보고식 검사는 뭐 자기가 직접 체크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드시 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문항이 많은 500개 이상의 문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검사예요. 그 검사를 뒤에 나오는데 그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투사적 검사라는 것은 뭐 임상적 장면에서만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요. 검사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500문항 이상으로 된 검사가 바로 MMPI라고 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미네소타 다면 성격 검사다라고 하는데요. 요 검사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반드시 좀 올려주시고요.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